대장동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가 없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이를 확보해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투기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어제 저녁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한 대가 작전 도중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무사히 구출됐고 민가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우루과이와의 1차전을 사흘 앞둔 벤투호는 16강 진출을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공격진의 부상 회복과 수비 조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가 모이는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혐오 범죄로 희생된 성소수자를 추모하는 날에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무장단체를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 차원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쿠르드 무장단체도 즉시 보복하겠다고 밝혀 사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한 안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인데 무엇보다 정 실장의 진술 태도가 수사의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추가 폭로 여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정진상 실장이 구치소에서 물려나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후 진행된 첫 조사로 인권보호관 면담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힌 만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구속영장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탄압과 공작으로 규정한 정 실장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충분한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관건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정 실장의 진술 태도입니다. 당장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도 예고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앞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자금 수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김 부원장 공소장엔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던 8억여 원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한 줄도 언급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문고리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완강히 버티던 김 부원장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더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2014년 뇌물 혐의나 개발이익 428억 원을 함께 약속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 검찰로선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일종의 균열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만기로 석방이 결정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입도 주목됩니다. 이미 남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대장동 지분 일부가 이 대표 측 소유라거나 의뢰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추가 폭로에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이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석패한 제1야당 대표 신분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첫 강제 수사 시기는 결국 문고리 측근과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1년 만입니다. 남 변호사는 출소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이 전 서장과 최 서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재소환까지 포함해 주요 피의자 조사를 일단락짓고 추가 입건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끼리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요청에 연락처는 물론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아서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왜 국무위원 말을 믿지 못하냐고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행안부는 참사 발생 이틀 뒤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자는 겁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사망한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유족들이 원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의 유족의 연락처는 물론 명단도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정보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에 이 장관은 발끈하더니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급기야 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느냐며 억울함까지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장관 설명과 달리 행안부는 유가족의 명단과 연락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 이틀 뒤 서울시가 희생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한 겁니다. 유가족 정보가 빠진 자료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족의 이름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그리고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안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을 찾아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행안부 실무자는 유가족 정보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정작 장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셈입니다. 왜 국무위원을 못 믿느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상민 장관. 참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며 잇따라 구설에 오른 데 이어 다시 한번 신뢰에 흠결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큰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려면 참사 전후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4일 소방노조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해자 신분이 됐습니다. 소방노조가 제기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헬로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에선 행안부가 포괄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맡는데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직무를 다 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112 신고가 11차례 들어와 참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업무에 대한 지휘권이나 추상적인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고 참사 이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1시간여가 지난 뒤인 밤 11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늦었고 이에 대한 조치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에 다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직무유기라든가 또는 업무상 봤을 때 치사죄에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판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해경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당시 무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재난안전 총책임자로서 이 장관이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것입니다. 특수본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장관 고발건을 수사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앞서 진행한 행정안전부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관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투기 후보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국정조사 불참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모을 예정인데 민주당은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명단 제출 시한을 앞둔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국정조사에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그 부분들은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찌감치 명단을 완성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협상의 최종 데드라인을 오는 22일로 못 박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고려할 때 늦어도 22일에는 특위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할 방침이지만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조사 계획서 채택부터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실리적으로 낫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야당 단독이 될지 혹은 여야 합의로 진행될지에 따라 향후 전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벤투 감독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격진입니다. 황희찬은 허벅지에 가벼운 통증이 있고 황의조는 소속팀에서 경기를 거의 뛰지 못했는데요. K리그 득점왕 조규성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축구대표팀 훈련에 보이지 않은 얼굴이 있습니다. 대표팀의 붙박이 공격수 황희찬이 가벼운 허벅지 통증으로 훈련에서 빠진 겁니다. 카타르 현지에 가장 먼저 도착한 황의조는 서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소속팀에서 거의 경기를 뛰지 못해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공격수로 조규성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너가 뛰게 되면 너가 한 14km 뛰어야 된다. 흥민이가 한 7km 뛸 거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월드컵 본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아직은 황의조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큰 상황. 하지만 현재 공격진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조규성은 언제든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훈련 조금 하루에 이제 2탕씩 하고 좀 그런 날도 있는데 좀 피곤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공격수가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 시즌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조규성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전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원톱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마지막 경쟁이 우리 대표팀의 창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정원입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수비와 중원, 공격에서 어느 한 곳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의 경기 축구에서는 강한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가 도하에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수비수 아라우오는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낫지 않은 듯 따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밝고 여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카바니와 수아레스, 누네스가 버티는 공격진은 화려합니다. 중원에는 토트넘의 벤탄쿠르와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포지션에서도 잘 뛰는 발베르데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이 아주 위협적입니다. 때문에 상대를 1대1로 막아내기보다는 공간을 내주지 않는 협력 수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유기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다르게 하려고 하면 뭔가 더 실수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이때까지 저희가 했던 거 같이 영건이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경기장에서 맞췄던 것들을 다시 이제 잘 생각하고 실수했던 부분만 잘 정리해서 이제 운동장에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는 흐름의 경기. 우루과이의 강한 공격을 협력 수비로 무디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문에 우루과이전은 벤투호의 수비 조직력에 더 큰 기대를 해야 하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한 대가 작전 중에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무사히 구출됐고 민가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나무에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조종사가 걸려 있습니다. 잠시 뒤 나무에서 내려온 조종사가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그 나뭇가지가 이제 꺾이면서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정상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상 없이 잘 내려왔어요.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쯤. 공군 19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경기도 양평 상공에서 엔진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고 전투기는 추락했습니다. 뭐가 펑 크게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니까 둥그렇게 팍 퍼지더라고요. 공군은 헬기와 구조대를 투입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밤 9시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캠핑장 인근 야산에서 조종사를 발견했습니다. 조종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구조 직후 곧바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 여러 발을 비롯해 일부 무장을 장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건 지난 8월 F-4E 전투기가 서해로 추락하고 조종사 2명이 비상탈출한 사고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공군은 전투기 잔해를 찾는 대로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찰자산과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전 기종을 비행 중지하고 사고 기종의 비행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중지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날에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내에서 10km 남짓 떨어진 나이트클럽. 경찰차가 늘어섰고 구급차가 분주하게 오갑니다. 현지 시각 19일 밤 누군가 총을 난사해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클럽 안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총격범을 제지하는 바람에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has been identified as Anderson Lee Aldrich, a 22-year-old male. At least 2 firearms were found at the scene. We are still working to identify the firearms and who they belong to, but I can confirm that the suspect used a long rifle during the shooting.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성소수자가 모이는 나이트클럽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비극적 사건을 애도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클럽 측은 성명에서 자신들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에 절망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격범을 제압해 혐오 공격을 끝내준 영웅적인 손님이 있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콜로라도 주지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이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felt that I needed to come down here to keep those who lost their lives late last night, early this morning in prayer. Pray for the individuals that were injured. 미국에서 성소수자 혐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성소수자 클럽에서는 IS에 충성을 맹세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00명 넘게 죽거나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쿠르드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쿠르드 무장단체도 즉시 보복하겠다고 밝혀 사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엔 널브러진 잔해와 파편만 가득합니다. 자동차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القصف أدى أنه دمار كامل توقفت المحطة كامل وراح فيها شهداء وجرحى. 튀르키예군이 공격한 지역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입니다. 지난 13일 이스탄불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쿠르드 무장단체의 주둔지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25번의 공습으로 89개 목표물을 파괴했고 테러범 여러 명도 처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eröristlere ait barınaklar, sığınaklar, mağaralar, tüneller, depolar, mühimmat depoları büyük bir başarıyla gerçekten tahrip edildi. Bunların sözde karargahları dahil hepsi de isabetle vuruldu, tahrip edildi.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공습이 UN 헌장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쿠르드 노동당과 시리아 민주군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군의 공습에 쿠르드 무장단체들도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개최국은 개막전에서 지지 않는다는 기록이 깨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향신문 사진에서 보이듯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최초로 중동에서 또 겨울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많은 이변을 예고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경기부터 새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역대 올림픽들 개막식과 비견될 정도로 큰 스케일로 개회식이 열렸고요. 이외에도 카타르는 약 300조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전 대회들의 개최 비용과 비교를 해보면요. 직전 러시아 월드컵이 15조, 그전 브라질 월드컵이 20조, 2002년 한일 월드컵은 9조 정도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카타르 현지가 꽤나 덥지만 뜨거운 축제 분위기는 식을 줄 모른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조를 시작으로 이제 차례대로 경기가 치러질 텐데요. 우리가 속한 H조 네 나라의 대표팀도 모두 지난 주말까지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특히나 우루과이는 도착 5시간 만에 공개 훈련을 열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신구 조화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와 포르투갈은 카타르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치른 평가전에서 모두 다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H조 중에서는 가장 먼저 카타르 현지에 도착해서 적응 훈련을 했는데요. 과연 H조에서 누가 웃게 될지 기대를 안고 일단 목요일부터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담배 소비량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오히려 소비량이 늘었다고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담배로 불리는 전통 관련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감소량보다 더 크게 신종 담배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담배 소비량은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체 담배 소비량이 최근 2년 연속 증가해 왔고요. 또 올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 2년 동안보다 더 컸던 걸로 봤을 때 올해 역시도 전체 담배 소비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관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판매량이 33% 증가하면서 이제는 전체에서 점유율이 14%까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담배업체들은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전자담배 역시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건강에 덜 해롭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담배 판매의 증가세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업체들이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에 2% 규정되면서 이러한 전자담배 등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 예를 들자면 전자담배 기기 외부에는 흡연 경고 사진이나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는 사이에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면서 우려의 시선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제 3년 뒤에 서울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제 제목인데요. 쓰레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이었죠. 마포구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매일 1,000톤 정도를 소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포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5년부터 이미 750톤 규모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포구 인근에 있는 경기 고양시와 은평구 주민들도 함께 나서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강경한 상황인데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결정된 결과이고 더 이상 소각장 설립을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연간 100억 원가량의 주민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기존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기금도 혜택을 체감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 소각장이 있는 곳들에 대한 주민 건강조사 결과 소각장이 주민들 건강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포에 소각장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 매일 1,750톤 규모가 될 텐데 이를 반영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주식 그리고 코인 어느 하나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사기를 좀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최근에 신종 전세 사기로 보이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 전세 2,180만 원으로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예비군 일정 문의차 병무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자신의 주소지가 충북 제천시의 한 암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B 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에 전입신고를 본인이 직접 했고요. 이를 담보로 거액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인 A 씨의 주소지를 몰래 옮긴 건 충북 제천시 암자 가구주 C 씨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서류와 도장 등을 위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B 씨와 C 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또 해당 암자에는 A 씨 말고도 4명이 역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을 포함해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한편 당사자 몰래 대리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걸러내지 못한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는 전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동의한 걸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전세 금액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쪽에 보면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갈지 전략을 세우는 시기 같은데요. 기사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대기업보다 의치 한약수, 대입 변수된 직장인 수험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의치 한약수는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 직장을 다니다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전문직이 되고자 수능을 다시 치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올해 N수생 비율이 31.1%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고요. 또 입시업계 관계자도 3수생 이상이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면서 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대학 입학자 중에서 26세 이상 성인이 8,40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2016년 3,300여 명에 비해서 2.5배나 늘어난 모습이었고요. 또 이를 의학 계열로만 보자면 작년에 26세 이상 성인이 582명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130명에 비해서 무려 4.5배나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직장인 수험생 사이에서는 수능은 일종의 의대 고시다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올해 대입 전략 짜기가 평소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크게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왠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닥이 좀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에 있는 동복댐입니다. 네. 광주광역시 주민 143만 명 중 86만 명의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식수 전용 댐인데요. 물이 차 있어야 할 이곳이 현재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일부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뭄 때문인데요. 작년 11월 저수율이 70.9%였던 반면 현재는 31.5%로 절반에 불과하고요. 전체적인 물 높이는 작년에 비해서 10m쯤 낮아졌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또 다른 상수원인 전남 순천 주안댐도 현재 저수율이 31.4%로 11월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 3월쯤 물이 고갈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월쯤에는 31년 만에 제한급수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식순환을 겪는 곳이 생기고 있고요. 또 철강업체 등이 입주한 전남 여수산단과 더 광양산단에서는 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밭작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배추나 무, 마늘, 양파 등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수를 유도하고 있는데 모아서 빨래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 지역은 4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열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 사업 논의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료계가 최근 입장을 바꾸고 정부와 여당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가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일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다 보니 가입자 절반 정도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간 부족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의료비가 발생을 했지만은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청구한 사람에 비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사업이 도입되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보험 가입자가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주기 때문입니다. 논의는 2009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보험업계의 끝없는 요청에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 반발입니다.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비급여 항목이 전산화되는 걸 꺼린다는 지적이 큽니다. 의료계는 대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를 중개기관으로 한다면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 진행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특히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강제적인 법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소비자단체까지 비용과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겁니다. 심평원이 좀 그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이용 편의성 차원에서 그리고 안정성 차원에서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TF를 만드는 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의료계 쪽에서 찬성을 보여주신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업계도 이와 관련하여 다시 이제 검토를 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혁신 과제에 포함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13년간 공전해온 논의가 비로소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적용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사라지면 범법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일몰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를 대체한 주 52시간제.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엔 연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즉 주 60시간 근로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 이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하냐면 바꾸면 그냥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거기 납기 못 마치든지 수출 납기 못 마치든지 아니면 납품 못하면 거기 페널티 받게 되는데. 기업 환경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가 아마 도입된다면 사실 스타트업계는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노동계는 정부 지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추가 연장 근로제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적용을 하고 대신에 거기에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뭐 채용을 하거나 고용을 했을 때 거기에만큼 그만큼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금액 뭐 차액을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전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추가 근로제 일몰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연말 전까지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도 구름 많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큰 추위는 없고요.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4도가량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6도나 웃돌며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 정체로 인해 오늘 충남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경기 남부와 전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7도, 청주 7도, 부산은 1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6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약식 회견이 열리는 위치인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대통령 출입문을 가리는 가벽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하고 약식 회견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 소통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은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출입하는 청사 1층 현관 안쪽과 기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복도 사이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벽이 설치됐습니다. 이 경우 기자들이 출입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현관 쪽으로 누가 드나드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허용할 때만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분야 등 비공개 일정에서 협의 없이 촬영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며 경호상 보안상 이유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벽 설치 장면조차 보안상의 이유라며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보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직접 언론 앞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을 브리핑하며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의 그 가장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약식 회견을 그만두는 건 아닌 만큼 이를 통해 수시로 만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지난 18일 약식 회견이 끝난 뒤 벌어진 MBC 기자와 이기정 비서관 사이 설전이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엔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 사안 자체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포함해 문제 해소 방안이 생기면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언론사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에 이어 약식 회견장에 가벽까지 설치되면서 소통을 앞세운 용산시대 의미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급등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 종부세 납부 대상은 대략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세액은 4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대구에서 10만 명이 넘는 신천지교회 교인이 참가한 종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안전사고와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었지만 대구시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학사모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차례대로 운동장으로 들어섭니다. 서로 약속을 한 듯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이동합니다.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 교회 수료식에 입장하는 교인입니다. 참석 인원만 10만 6천여 명. 신천지 측은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서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리에도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성도님들은 4시간에 걸쳐서 이제 다 들어오기 인원 분산 때문에 저희가 안전 스태프들도 그 정도로 많이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다 오시고 뭐 저희랑 같이 상황실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이 같은 대규모 종교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행사가 열리기에 앞서 대구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행사 허가를 재검토해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들도 신천지가 국내 코로나 1차 유행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많은 인원이 다시 모이는 게 7차 유행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천지 집회 사실 이제 코로나 시작 때 확산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아직 코로나 완전 끝난 것도 아닌데 또 저렇게 대규모로 집회한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하지만 대구시는 적법하게 대관 신청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개인 SNS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제한할 이유를 찾지 못해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가 대구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행철 주최측과 같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게 이제 입장이죠.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 가운데 치러진 신천지 종교 행사. 큰 문제 없이 마치면서 행사를 주시했던 경찰과 행정당국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2달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7개월 만에 10,000명이 늘어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개량 백신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명대로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전날보다 4천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사흘 연속 일주일 전 대비 신규 환자가 줄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감과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 추이는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51명으로 2달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2주 전보다 61명, 일주일 전보다 50명 많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1명 나와 누적 사망자 숫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유행기인 지난 4월 2만 명을 기록한 지 7개월 만입니다.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 규모가 여름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정점 구간에서 하루 최대 사망자가 150에서 200명까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한 달간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과 감염 시설,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신 경우 감염 위험과 치명률이 높은 만큼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120일이 지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는 개량 백신을 접종해야 외출, 외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은 60%, 60세 이상 고령층은 50%대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한 주간 뉴욕 증시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엔 11월 FOMC 회의로 공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폭 또는 최종 금리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한국과 미국 이제 올해 한 번씩 이제 이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FMC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한쪽으로 기울어서 전망은 좀 무의미해 보이고 최고의 관심사는 과연 이 적정금리가 어디까지일까? 연말을 건너서 최종금리 상단이 어디쯤 갈까? 그리고 미국이 과연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이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너무 빨리 급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후폭풍, 과연 실물 지표들이 어느 정도 악화됐을까? 소비와 고용 쪽에 이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11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는 미국은 거의 뭐 이제 휴장 분위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게 되면 거래 자체가 한산해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 중반에 나오는 미국의 이제 FMC 의사록이 과연 지난 11월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12월 인상폭뿐만이 아니라 이 적정금리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의 최고 상단이 어디까지 갈까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이제 컨센서스는 연말에 이제 뭐 빅스텝 가면 한 연말 미국은 4.5% 정도 금리를 가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더 인상해서 5에서 5.25%까지 예상이 이제 기본이었는데 이 연준의 이 대표적인 매파적 성향이 강한 연준 중앙은행 총재들이 잇따라서 이제 무슨 5%냐 말도 안 된다 6에서 7%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전반적인 연준 위원들의 어떤 성향상 매파성 위원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통화정책 완화나 이쪽에 목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금요일은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쇼핑 대목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소매업체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아마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가 변수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대량의 감원을 예고하고 있거나 내년에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난달 이제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제 영향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정말로 견조한 소비가 좀 받쳐주면 연말까지 뉴욕 증시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뭐 불확실성이 많이 상당 부분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연 안도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고 또 하나가 기업 실적은 사실 거의 막바지예요. 90% 이상 S&P 500대 기업들의 실적이 이미 공개됐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좀 줄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시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래 단초가 될 만한 기업들의 향후 내년 실적 전망에 더 초점이 맞춰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 25일부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연간 매출 약 20%가 이제 기업들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 소비는 그럼 좀 어떻게 볼까요? 좀 줄어들까요? 전망은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사실은 미국 재고업체와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업체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이 재고를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해서 재고를 전부 다 재고 소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재고가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할인폭을 대단히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거의 8개월 내에 너무 급한 속도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게 과연 미국 소비 심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를 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미 소비자 소매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12월 소매 매출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한 6에서 8%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이미 13% 넘게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물가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높거든요. 7.7이라는 건 물가 관리 목표치 3배, 4배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식자재와 같은 생필품 위주로 구매하면서 사치품 소비를 좀 줄이고 있어요.
원래 이제 월드컵 특수 그러면은 큰 대형 TV를 사고 대형 가전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런 소비가 굉장히 연말에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고 네. 사실은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런 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지난주 소매 체인점 가볼 때 타깃이라는 소매 체인점이 4분기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실적 부진을 경고하면서 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또 여기에 반해서 월마트의 경우는 굉장히 소비재 위주다 보니까 월마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3% 정도 소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던 백화점 메이시스, 의료업체 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서 대규모 할인을 할 경우 과연 이제 이 닫혔던 소비 그리고 이제 보복 수민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조금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도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 최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베이비 스텝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이번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가와 이제 환율이 좀 비교적 안정적이죠. 여기다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자금 시장 경색이 여전합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이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후퇴한 건 사실이고요. 네. 또 이 환율을 보면 지난달만 하더라도 1,400원 넘어서면서 1,440원 선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1,400원대 중반대까지 내려앉아서 한은이 2달 연속 빅스텝을 단행하기엔 상당히 좀 명분이 좀 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6회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신기록을 좀 쏟아내게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졌던 거 이런 것도 이제 연준이 피벗 기대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도 한은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요인인데요. 다만 이제 내년에도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한국은행의 도대체 금리 최종 상단은 어디냐? 전문가들은 현재 3%인 기준금리가 3.5에서 3.75%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한은도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어떤 점인가요? 사실은 예금 금리가 지금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네. 정말 이 비교하면서 서로 이제 하루하루 예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이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먹통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축은행은 6% 기본이고 이제 일반 시중은행조차 5% 예금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금 금리를 높여 놓으면 이게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건 매달 한 번 발표돼서 15일에 발표돼서 16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혼합형 고정금리의 이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이제 기준이 되는데 저축성 수신금리의 기여도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건 그대로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이렇게 시중은행마저 이제 5% 적금금리를 내놔 버리면 제2금융권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 영무부 현상이 제2금융권 불안한 데서 안전자산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적금,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15일에 공시됐던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3.98%인데 이게 12년 만에 최고예요. 근데 이제 은행도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도 연말 되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신금리 인상 못하죠. 또 그다음에 레고랜드 때문에 은행채 발행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까지 막히게 되면 돈이 없게 되면 여기 되면 다시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되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또 지금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융당국이 이런 걸 이제 좀 유동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6%대 정기예금 상품 등장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품이 나오면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조건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시중은행들의 이제 자금 쏠림 현상 그리고 저축은행이 이제 경쟁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리니까 시중은행까지 따라 보조를 맞추는 상황인데 네. 특판 예금의 경우에는 연 10%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의 이 단점은 뭐냐면 월 불입 한도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저축은행 6%, 시중은행 5% 금리는 제한이 없는 것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몰릴 확률이 더 높고 그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중은행의 자금 쏠림이 옛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 돈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이 은행권의 금리 인상이 그대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차단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일일이 뭐 저축은행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중앙위원회 저축중앙은행 홈페이지를 가서 이제 비교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입소문으로 SNS를 통해서 특판 예금이 뭐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 사전에 은행 문 열기 전에 가서 이제 오픈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 들어서 특히나 이제 은행에 자기 자본 비율을 좀 쌓아야 되는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작년엔 1%대였는데 이제 3%대잖아요. 그래서 뭐 가계나 기업의 대출금리 그 부담도 좀 커지고 있는데 반면에 은행권은 이번에 최대 이자 이익을 냈다고요? 맞습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정말 이제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권에 지금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5대 금융지주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182조 원이에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로 한 44조 원 넘게 벌어들였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면 58%가량 늘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작년 총이익의 한 80% 이상이 이자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행들이 전당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금금리 낮게 받고 대출금리 높게 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예대금리 차를 상당히 좀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 네. 우리가 금융당국이 이 예대금리 차의 이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분기당 공시를 매달 해라. 뭐 금리 비교하게 되면 예대 마진차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더 많이 내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 더 많이 올리는 이자 장사에 이제 몰두하고 있어서 참 이게 좀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자업자득이거든요. 네. 계속 이러다 보면 금융권들은 이제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제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1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 드라마는 꼭 챙겨보거든요. 네. 요즘 송중기 씨 주연의 드라마가 보니까 경제 드라마예요. 할아버지가 야, 너 대가로 뭘 줄까? 선물을 얘기했더니 딱 분당을 찍더라고요. 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뭐 이길만 얼마 없어서 일기 신도시로 분당이 또 지정이 돼서 할아버지 요즘은 선당 위에 분당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작가가 이 심리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 말죽거리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말죽거리 강남은 이미 높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1989년도에 분당 일기 신도시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평당 2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6, 7천 정도면 34평형, 국민평형에 입주가 가능했는데 송중기가 받은 이익이 240억 원이었어요. 저도 한때 이제 기자로서 하는 출입했는데 네. 지하에 가면 그 있거든요. 근데 거기 240억을 딱 넣고 보는 순간 와, 저 정도였어? 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미래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쪽에 그리고 이제 아니면 뭐 코인 쪽에 굉장히 이제 베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는 심리예요. 이 보니까 지금 잇따른 금리 인상에 이제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봤더니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올해 10월 말 기준 1,330조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말 수준이고 올해 6월이 정점이었어요. 1,342조 원에 비해서는 12조 8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실 아파트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왔어요.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17년부터 매년 증가해서 올해 6월 이제 피크를 찍었고 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몇 달 새 뭐 수억 원씩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정말 이제 이 금리의 장사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억 내려간 가격에 거래가 된 데가 이제 뭐 잠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한데 이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럼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내년에도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허용 기준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이고 내년 하반기 가면 정말 기준금리 내릴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세예요. 자, 그러고 보면 대부분의 기관, KDI를 비롯해서 외국도 그렇고 국내의 기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내년도도 한국의 집값은 내립니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재건축 지역이 밀집해 있는 강남이라 하더라도 집값 하락세는 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값이 뭐 한두 달 전에 보통 막 7억 원, 6억 원 내렸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개인 간 거래, 가족 간 증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된 그 비중을 봤더니 거의 17%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네. 이 얘기는 7건 가운데 1건 정도는 부동산 중개 거래인을 거치지 않은 가족 간 거래거든요. 네. 가족 간 거래는 그 단가를 굉장히 낮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세금을 좀 덜 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뭐 수억 원씩 내렸다더라라는 건 좀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가족 간의 거래라 그러면 증여로 들어가는 겁니까? 맞죠. 네. 증여인데 이제 증여세를 안 냈기 때문에 그건 범법 행위죠. 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지난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6월까지 이렇게 가족 간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심이 되는, 특히나 미성년 자녀가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뭐 1억 원 정도 대출 받고 뭐 아니면 이제 전세 끼고 부모님한테 다시 전세 끼고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자,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주담대나 전세 대출을 지금 보유한 국내 차주가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구의 아마 5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DSR 평균이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한 50만 원은 집값 대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처리를 하는 게 옳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부동산의 입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지금 DSR 기준 총 수입의 절반 이상 정도를 굉장히 이 주택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월급 상승분이 좀 높아서 안정적이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들고 갈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입지도 그렇고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매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인철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사태, 지방병원이라면 다들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곳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병상만 200개인 국립병원인데 전문의는 딱 1명이고 입원 환자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병원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나라에서 세운 강원도에서 유일한 정신질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병원에서 입원 환자 모두를 퇴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병원 1층 로비 깔끔하고 화사합니다. 그런데 한산해도 너무 한산합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환자가 없습니다. 2, 3층 병동 역시 마찬가지 병상이 200개인데 입원 환자 제로입니다. 모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를 볼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몇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장을 빼고 7명. 지금은 한 분. 지금 원장 대행님 한 분. 예. 외래 진료도 축소됐습니다.
상담하던 의사가 떠나 환자 역시 진료나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권역 단위 국립병원이라 의사 빼고 상주 직원만 150여 명. 병원이 멈추니 직원이나 간호 인력은 하루 시간 보내는 게 일입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보는 그 인력들이 지금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죠. 평상시 못했던 뭐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8월 병원장 임기가 끝났는데 새 원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공석 이후 의사들도 하나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은 전문의는 이제 딱 1명, 그나마도 조만간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전문의가 모두 사라지면 수련을 받을 수 없는 레지던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병원이라서 수련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병원장과 전문의 모집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간 병원과 비교해 부족한 처우와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몸값이 높아지면서 공공정신병원엔 남으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과거 군복무를 하는 공보이라도 배정됐지만 공보이 수가 줄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아예 그냥 문의 전화도 안 와요. 기준 틀로 가면은 민간이 한 50%에서 60% 수준밖에 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지만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방 소재 국립병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공공의료기관 인력 수급 정책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곳에 일은 많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병상 200개, 병원 직원은 150명. 하지만 의사는 떠나고 환자도 따라 나서야 하는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현실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중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에 추가 조처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또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자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5건 중에 1건은 입자를 빛의 속도 수준으로 빨리 움직이게 하는 가속기 관련 연구에 주어졌는데요. 우라늄, 이온 등을 가속해 유용한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져서 지난달 처음으로 정상 구동에 성공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꿈의 가속기를 취재했습니다. 빨간 소독약의 성분인 요오드는 중성자를 74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성자 4개를 추가하면 요오드 동위원소가 되는데 암을 파괴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처럼 동위원소는 기존 원소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 유용한 쓰임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동위원소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중이용 가속기 연구소 지하 터널로 내려가니 거대한 은색 모듈 54기가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모듈 안에는 모두 120개의 가속관이 들어있는데 영하 268도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해 입자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가속관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우라늄 이온을 기준으로 가속기의 맨 끝에 다다르면 입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5분의 1까지 빨라집니다. 가속된 입자가 또 다른 물질과 충돌하면 입자가 깨지거나 합쳐지면서 새로운 동위원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꿈의 신소재나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물질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 치료에 가장 좋은 어떤 중이온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중이온들이 이 생체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기에 연구를 할. 연구진은 지난달 가속 모듈 54기 가운데 5기로 아르곤이온을 가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모든 가속 모듈에서 입자를 가속해보고 추가 검증을 거쳐 2024년 10월부터는 가속기를 이용해 동위원소를 만드는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2025년까지 현재 가속기보다 10배 더 센 에너지를 내 우라늄 이온을 초속 15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의 절반까지 가속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025년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고에너지 가속 모듈의 성능 구현이 달성이 되면 사업에 공백 없이 곧바로 가속 모듈 본 제품을 제작하는 역대 노벨 물리학상 100여 건 가운데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는 20건을 넘습니다. 올해 첫 성과를 낸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가 꿈의 동위원소를 찾아 국내 첫 노벨 과학상의 산실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연일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마다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고요. 또 현재 무안과 광주, 사천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거치겠고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5도, 전주 7.5도, 울산은 10.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6, 7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와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 충남 지방은 종일, 경기 남부와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외 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